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퀴즈 시작합니다. 네, 2박 3일 동안 이어진 평양 실무 협상이 마무리되고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제 서울로 돌아올지 귀환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일 비건 일행이 평양에 갈 때 탔던 미 전용기가 오늘 오후 오산 미군 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네, 강정규입니다. 네, 강정규 기자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한국당에서 국회에서 관련 속보가 들어왔는데 전당대회 날짜를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예정대로 27일에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그 잠정 결론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에 관련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자 다시 강정규 기자. 네. 네, 평양까지 이제 편도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비건 대표가 돌아온다고 한다면 몇 시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 3시 반쯤 오산 미군 기지에서 신생 미 전용기 한 대가 이륙했습니다. 지난 6일 비건 대표가 평양에 갈 때 탔던 걸로 알려진 C-40 기종이고 동체에 적힌 기체 번호도 같았습니다. 서해 직항로로 평양까지 편도만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비건 대표가 돌아온다면 이제 곧 오산 기지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비건 일행은 오산 기지에 내린 뒤 헬기를 타고 다시 용산 미군 기지로 이동할 텐데요. 숙소가 있는 서울 강화문 일대로 돌아오려면 넉넉히 1시간 정도 더 잡아야 합니다. 비건 일행이 곧바로 우리 측과 후속 협의를 이어갈지 다음 날에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C-40 항공기는 앞서 어제 오후 4시 반쯤에도 오산 기지에서 이륙했다가 3시간 만에 되돌아왔는데요.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가 계속 평양에 있다고 확인시켜준 만큼 실무 협상팀 가운데 일부가 미리 돌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경위는 확인된 게 없지만 평양에서의 도감청 가능성을 우려해 서울로 돌아와 본국과 그동안의 협상 상황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에 이륙한 전용기가 비건 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협상팀을 태우고 곧바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실무 협상에 대한 미 본국의 뜻을 전달하는 추가 회의가 필요할 경우 기환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는 27일 시작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평양 실무협상은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는 게 목표인데요. 지난해 1차 회담이 총론격이었다면 이번 2차 회담에서는 강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과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요약되는데요. 최대 쟁점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입니다. 지난 2007년 13 합의에 따라 영변의 플루토늄 시설 3곳에 대한 불능화 조치가 단행된 적 있기 때문에 이번엔 진도를 더 빼야 회담이 성과를 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 없는 고농축 우라늄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내용까지 합의문에 담아야 하는 게 미국 협상팀의 숙제입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북미 수교의 전 단계인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다자 협의기구 설립 추진 등이 꼽힙니다. 이 밖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미국 전략무기 반입 중단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는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스티븐 비건 대표 도착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또 관련 내용이 더 들어오는 대로 북미 협상 관련 속보는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고요. 앞서 잠시 언급했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날짜 관련한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내용을 보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27일에 당초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겹치는 바람에 연기 여부를 논의했지만 예정대로 27일 진행을 하기로 잠정 결론지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또 홍준표 전 대표 등 대다수의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 연기를 요구해왔지만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잠정 결론이냐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잠정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일정 확정으로 각 후보별 향후 대응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취재가 좀 보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겹치면서 연기 여부를 논의했는데 예정대로 27일에 진행을
하기로 잠정 결론을 지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밝은 미래라는 목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하면 상응 조치로 보상할 것임을 재확인하며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we are very much focused on that. We've seen a lot of positives. 또 북한의 밝은 미래도 하나의 목표라며 비핵화를 이뤄야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차 정상회담이 열릴 베트남이 북미 관계의 미래를 상징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We move past conflict and division towards the thriving partnership that we enjoy today.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 주민에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겠다며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조윤재 주미대사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려면 미국의 과감한 상응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미 측에서도 과감한 상응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 측에 자주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에서 북미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인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준비를 많이 하고 간 만큼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의 성과를 위한 비핵화 의제 조율에 집중하는 가운데 국무부는 개최 장소를 놓고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매우 좋은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의 가서명이 오늘 10일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수용하는 대신에 금액은 미국이 애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305억 원가량보다 낮은 1조 300억 원대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1년 시한으로 적용되는 한국 측 분담액은 지난해 분담액 9,602억 원에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한 1조 389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10일 가서명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 내 절차가 3월까지 마무리가 되고 4월에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행사가 오늘 오전 서울 YMCA와 일본 도쿄 제1한국 YMCA에서 동시에 개최가 됐습니다. 도쿄 현지 기념식에는 피우진 보훈처장과 이종걸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이수훈 주일대사, 유학생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을 했고 서울 기념식은 이병구 보훈처 차장과 시민, 학생 등 참석자 450명 규모입니다. 2.8 독립선언은 1919년 일본 제국주의 심장인 도쿄 한복판에서 우리 유학생 600여 명이 독립 결의문을 선포한 사건으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출발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 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배우 송혜교 씨는 2.8 독립선언의 의미를 담은 안내서 만부를 제작해 일본 도쿄 시내 민박집 10곳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서 교수는 SNS를 통해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해 젊은이들이 역사적인 날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로 안내서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2.8 독립선언의 배경과 의의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 교수는 송혜교 씨는 한류 스타로서 국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선례를 만들어주고 있다며 해외에 남아있는 독립운동 유적지를 자주 방문하는 것만이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일본 한복판에서 독립운동을 외쳤던 우리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2.8 독립선언의 주역들, 뉴스 TMI에서는 2.8 독립선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권 앵커, 네. 자, 올해로 100주년 맞은 2.8 독립선언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오늘 일본 한복판에서 조선의 독립을 외친 청년들이 있습니다. 모든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조선 민족을 대표해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이루기를 선언하노라. 28 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입니다. 1919년 2월 8일 일본에 유학 중이던 우리 청년들이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선언서와 결의문을 선포했는데요. 이들을 움직이게 한 계기는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발표였습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승전국이었던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14개의 평화 원칙을 발표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민족 자결주의.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의 한인 유학생들은 독립선언을 기획했고 1919년 2월 8일 오전 각국 대사관과 조선총독부 그리고 일본 여러 지역의 신문사에 독립선언서를 발송합니다. 이후 일본 한복판인 동경의 기독교 청년회관 YMCA 강당에 조선 제1유학생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죠. 하지만 대회장을 감시하던 일본 경찰이 들이닥쳐 60여 명의 유학생이 체포되고 강제 해산됐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굴복하지 않고 나흘 뒤 히비야 공원에 집결해 다시 한번 만세 시위를 전개하며 독립을 외쳤는데요. 이러한 제1유학생들의 독립운동 소식은 국내 민족 지도자와 학생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네,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당시 국정원의 증거 조작에 대해서 검찰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방관했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사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해자인 유 씨 남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먼저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가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 씨 진술 확보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유 씨의 간첩 혐의 핵심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쏟아졌지만 당시 수사팀은 공식 외교 경로로 확보했다며 기자회견까지 자청했습니다. 대검을 통해 중국 심양 주재 한국 영사관에 피고인의 출입경 기록 발급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증거 조작이 밝혀진 뒤에도 검찰은 끝까지 간첩 혐의를 철회하지 않아 유 씨는 대법원까지 가서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일부 국정원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재조사에 나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국정원의 조작과 진술 은폐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검찰이 인권 침해와 조작을 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작된 증거에 대해 검사가 자료의 출처나 신빙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검사가 국정원 측의 증거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 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뒤늦게 제출되는 등 국정원의 의도적 은폐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검사가 이를 방관했고 여동생 유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 차단에 검찰이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찰권이 잘못 행사돼 피해를 입은 유 씨 남매에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 변호인단은 담당 검사에 대한 법적 책임 없는 검찰총장 사과는 지나치게 가벼운 권고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과거에 간첩을 조작했던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에 대해서 기소하고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데까지 이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특히 당시 검사들의 잘못된 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형사고발을 통한 정식 수사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먼저 보신 강희경 기자 리포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검찰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정원의 간첩 조작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 사건 취재한 강희경 기자와 함께 오늘 발표 내용 또 이번 사건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희경 기자, 네. 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여러 네. 번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2013년에 사건이 시작되었죠. 네, 2013년에 검찰이 유성 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네. 이 유 씨를 가담한 간첩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출입경 기록과 영사 확인서 같은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고 은폐됐다는 사실까지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2년이 지난 뒤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야 유우성 씨가 혐의를 벗었고 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은 같은 날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증거 조작 논란이 불거지니까 당시 네. 검찰에서도 바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당시 검찰 수사팀이 논란이 일자 중앙지검 공안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들의 입수 경위를 직접 밝혔습니다. 문서들은 모두 중국 당국이 발급했고 일부는 또 외교부를 통한 정식 경로로 왔기 때문에 위조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논란이 된 문건을 증거에서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성 씨가 북한을 오갔다는 출입경 기록과 이걸 중국 당국이 발급한 게 맞다는 사실 확인서 같은 핵심 문건들이 사실상 위조됐다고 검찰 스스로가 인정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일부 증거가 위조됐더라도 유 씨가 간첩이라는 의심은 거둘 수 없다며 공소는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증거 조작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됐는데 국정원 직원 일부만 기소됐고 검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네. 지난 2014년 4월 윤곽근 당시 수사팀장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들은 검사들이 증거 위조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위조 사실을 알고서도 증거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증거 위조 등에 관여하거나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당시 수사팀장 목소리고 5년 전인데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도 이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계속 이제 의혹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의문점이 제기가 네. 되어 오다가 이제 5년 만이죠. 검찰 과거사위에서 재조사에 나섰고 오늘 발표가 나온 거죠.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국정원이 증거랑 진술을 은폐하려고 하는데도 당시 검사들이 이를 방관하고 방치해서 사실상 미진한 수사로 일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국정원의 인권 침해와 증거 조작을 방치해서 오히려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할 기회를 줬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조작된 증거에 대해서 검사가 자료의 출처나 신빙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를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가 국정원 측의 증거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유 씨에게 유리한 통화 내역 등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이 누락됐다가 뒤늦게 증거로 제출되는 등 국정원의 의도적 은폐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검사가 이를 방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방관했다. 자,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동생 유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도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나요? 네, 재판 과정에서 유가려 씨는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또 가혹행위로 거짓 진술을 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요. 과거사위는 실제 국정원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당시 리허설까지 하면서 말을 맞춰서 위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을 차단한 과정에 검사가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유가려 씨의 진술이 있어서 검찰이 당시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었는데도 검사가 끝까지 참고인인 것처럼 유지를 해서 변호인 접견 차단에 적극 협력했다는 겁니다. 또 법무부가 유우성 씨 간첩 혐의를 최초로 제보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탈북자들에게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을 주기도 했는데 유 씨에게 이런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검찰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없다는 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 또 이렇게 검증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한 조사, 이런 조사 끝에 과거사위가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찰권이 당시에 잘못 행사돼서 유유성 씨 같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랫동안 네. 고통을 겪었다면서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대공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확보한 자료가 해외에서 생산됐다면 이것이 진짜인지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탈북민의 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조사 결과 그리고 검찰총장의 사과 권고, 여기에 대한 피해자 유우성 씨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유우성 씨는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저희 YTN 취재진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검찰총장의 사과 권고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당시 잘못된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간첩을 조작했던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에 대해서 기소하고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데까지 이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유우성 씨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단도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에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과거사위가 당시 불법에 관여하는 등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었던 검사를 조사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사과도 지나치게 가벼운 권고라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로 당시 검사들의 불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형사고발을 통한 정식 수사 그리고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네, 피해자를 포함해서 피해자 변호인단 모두 당시 검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강희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국정농단 혐의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이 야당 전당대회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재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사면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양희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의 사면론을 화두에 올리는 건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SNS에서 연달아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고 당권 출사표를 던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사면에 대한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뜻이 모여지는 것입니다. 사면 복권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가능한 화두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 사면은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선고된 형이 확정된 범죄인에 대해서만 사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인데 이 가운데 형이 확정된 건 징역 2년을 받고 항소를 포기한 공천 개입 혐의가 전부입니다. 국정농단 혐의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면이란 것은 재판이 확정되고 어느 정도 형을 살고 또 자신의 죄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그런 분들한테 주어지는 것인데 지금 그런 상황적 요건에도 맞지 않다. 오는 4월 16일 자정까지로 연장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풀려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징역형 판결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수용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3.1절 특사는 재판이 끝난 사람이 대상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군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관진 전 장관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 원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부하들을 시켜 군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군무원 채용을 하면서 이른바 종북 지원자들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걸러내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가 되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유포된 버닝썬 성관계 동영상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클럽 VIP 룸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 특히 여성에게 마약을 먹인 뒤 촬영한 것이라는 소문이 인터넷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동영상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드를 흡입한 채로 훔친 차를 몬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 40분쯤 인천시 왕길역 인근 도로에서 훔친 차량을 몰며 순찰차를 향해 욕설한 뒤 8km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건 전날 서울 광진구 뚝섬로에서 소형 자동차를 훔친 뒤 인천까지 몰고 와 차량 안에서 본드를 흡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북미 정상회담과 날짜가 겹치는 전당대회를 오는 27일에 그대로 열기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를 포함한 다른 후보들은 전당대회를 연기하지 않으면 전면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그럼 전당대회 예정대로 여는 겁니까? 네, 예정대로 오는 27일에 전당대회를 진행하는 것이 거의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전반을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예상보다 긴 3시간 가까이 전당대회 연기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조금 전에 끝났는데 선관위원장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만장일치로 오는 27일에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연기 요구를 들었지만 전당대회 장소나 여론조사 등 실무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연기가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날짜가 정확히 겹쳐서 국민적 관심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오는 27일 전당대회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가 연기되지 않으면 전면 불참, 그러니까 보이콧에 들어가겠다고 배수진을 쳤던 당권 주자들의 향후 대응이 관심입니다. 보이콧을 예고했던 후보는 모두 6명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 현역인 심재철, 정우택, 주호영, 안상수 의원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후보가 전당대회 연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전당대회 27일 강행 결정이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에 반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다음 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대책위는 오는 12일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설명회를 열고 판결의 부당함과 논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입니다. 대책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2도까지 내려가면서 올해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강추위는 일요일까지 이틀 정도 더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25도 이하의 강한 한기가 남아한 탓에 도심은 하루 만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철원 광덕산 아침 기온이 무려 영하 17.9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그 밖에 대관령 기온이 영하 14.6도까지 떨어졌고 파주 영하 12.3도, 대전 영하 7.5도, 광주 영하 4.4도, 봉화 영하 8.5도 등 전날보다 10도에서 15도가량 낮았습니다.
서울도 영하 10.2도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강추위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토요일과 일요일 영하 8도에 머무는 등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동파 사고 위험도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실제 온도보다 5에서 7도가량 낮아 더 춥게 느껴지겠고 일요일 아침에는 복사 냉각이 활발하여 기온이 낮아 춥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강추위가 풀리고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약해지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짙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 지역이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상반기 안에 최소 한두 곳에서 사업이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후보지로 군산, 또 구미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기초단체장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지역이 제안하는 맞춤형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력 산업 구조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선 노사 민정의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방식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 민정의 합의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군산, 구미, 대구 등의 지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통영과 울산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참여하게 될지는 지역 노사민정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저라면은 최소 한두 군데는 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상생형 일자리 지원 법안을 만들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확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된 24조 원 규모의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예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예비 타당성을 평가할 때 경제성과 정책성 비중을 낮추고 지역 균형 발전 항목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보통은 이 설 연휴가 지나면서 신학기 시즌인 다음 달까지 이사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성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각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4월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서울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짜리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직전까지 20억여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2억 원가량 낮춘 매물이 나왔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돈줄이 묶인 데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9.13 대책에서 대출을 규제했고 앞으로의 방침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 때문에 매수 심리가 동결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 공시 가격까지 크게 오르면서 세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아파트 가격 하락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6% 하락했고 서울은 13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기존 아파트 거래가 끊긴 가운데 다음 달까지 전국에 4만여 채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집니다. 이 때문에 기존 아파트에 대한 매매 심리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유리해진 분양 시장으로 기존 주택 시장의 수요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주택 시장은 거래 감소나 가격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를 넘겨서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건 규제 강도가 더해져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상 2월과 3월은 이사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 거래가 활발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 가격 인상 발표가 오는 4월로 예정돼 있어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평균 분양률, 즉 초기 분양률이 지역에 따라 극명한 대비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과 인천의 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은 100%를 달성했습니다. 경기 지역은 95%, 수도권 전체 평균도 96.4% 달했으며 5대 광역시도 평균 97%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광역시와 세종을 제외한 기타 지방의 초기 분양률은 61%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데 이어 남양유업에 대해 정관 변경 주주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익을 내고도 주주 배당에 인색한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을 확대하도록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이 배당 성향이 낮아 이른바 짠물 배당을 하는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원회는 남양유업에 대해 기존 이사회와 별도로 배당 정책 수립과 공시와 관련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라는 주주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 기업, 비공개 중점 관리 기업, 공개 중점 관리 기업으로 선정해 수년째 배당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당 정책이 개선되지 않아 정관 변경 주주 제안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주당 배당금을 1,000원으로 유지했고 배당금 총액이 3년 동안 8억 5천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과 환경, 사회 책임, 기업 지배구조, 하위 등급 기업, 횡령, 배임 등 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가운데 지난해 배당 성향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49개사에 이릅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침은 3월 주총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의 배당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직장 여성의 상당수가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던 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첫째 자녀를 임신한 취업 여성의 66%가 둘째 자녀를 임신하기 전에 하던 일을 그만뒀거나 다른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첫째 자녀 임신 전 취업 여성의 40%만이 첫째 자녀에 대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첫째 자녀 임신 전 취업 여성의 21%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당시 직종이 관리직, 전문직인 경우, 직장 유형이 정부기관, 공공기관인 경우 다른 집단보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 근무 중 순직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윤 센터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한 후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응급의료를 총괄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자리의 책임성 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윤 센터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검토한 뒤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오늘 윤 센터장의 빈소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윤 센터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행을 태운 수송기가 오늘 다시 오늘 저녁에 오산 기지로 돌아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대표를 태운 것으로 보이는 그 일행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수송기가 보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오산 기지, 미군 오산 기지 상황인데요.
지금 자막에 나가는 대로 탑승이 추정된 전용기가 착륙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추정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행을 태운 미군 수송기로 보이는 수송기 한 대가 방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수송기가 비건 대표를 일행을 태운 수송기가 맞다면 앞서 지난 6일에 비건 대표가 평양에 갔을 때 탔던 것으로 알려졌던 C-40 기종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고요. 또 서해 직항로로 평양까지 한 편도로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3시 반에 오산 기지를 이륙을 했었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맞다면 지금 이륙한 지 오산 기지를 떠났던 수송기가 이륙한 지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방금 도착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이제 출입 기자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이 비건 일행을 태운 비행기가 맞다면 이렇게 오산 기지에 내린 뒤에는 헬기를 타고 다시 용산 미군 기지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2박 3일간의 이제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마친 비건 대표 오늘 안으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협상을 좀 더 남아서 평양에 남아서 더 할 것인가 관심을 모았었는데 지금 아무튼 비행기 한 대가 수송기로 미군 수송기로 보이는 비행기 한 대가 오산 기지에 착륙을 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3시 반쯤에 이제 오산 미군 기지에서 흰색 미국 전용기 한 대가 이륙을 했습니다. 지난 6일에 그제 비건 대표가 평양 갈 때 탔던 것으로 알려졌던 C-40 기종이었는데 당시에는요 3시간 전 출발했던 비행기는 그렇게 보이는데 자, 앞머리에 적힌 숫자도 835로 그 당시엔 같았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시간이기 때문에 뭐 수송기의 색깔이라든지 수송기에 적혀있는 숫자 등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자세히 보이진 않고요. 지금 시각이 저녁 6시 37분이 된 시각이기 때문에 현장이 좀 어둡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후에 떠난 미 전용기가 오산 기지에 착륙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속보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비건 대표가 계속 평양에 있었다고 이제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어제 좀 일부 돌아왔다 이런 얘기는 실무 협상팀 가운데 일부가 미리 돌아온 것으로 이제 추정된다는 속보를 앞서 강정규 기자가 전해줬습니다. 자. 스티븐 비건 대표 2박 3일 동안 이제 평양에 가서 김혁철 전 스페인 전 북한 대사를 만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 실무 당국자들의 어떤 협상 내용을 나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 구체적인 동행자 명단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 방문 동행했던 한국에 왔을 때 같이 동행했던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 또 알렉스 웡 국무부 보좌관보가 함께 갔을 것으로 2박 3일의 일정으로 함께 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박 3일 동안 김혁철 전 대사를 만나서 카운터파트죠. 북한의 김혁철 대사를 만나서 비핵화 실행 조치 또 여기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관련한 집중적인 논의를 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티븐 비건 대표 일행의 어떤 동선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2박 3일 동안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자들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을지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실무 협상 대표들의 임무를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 한 3주 정도 남았죠. 그 시간 동안 그 직전까지 공통의 합의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김혁철 전 대사와 또 카운터파트인 비건 미국 특별대표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어떤 합의문을 초안을 작성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자, 김혁철 전 대사는 이제 비건 대표의 어떤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건 대표가 김혁철 전 대사 말고도 북한 측의 고위급 어떤 인사를 만났을지도 사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을 만났는지 그 여부가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차 정상회담 앞두고는 이 성김 미 대사와 또 그때 당시 이제 카운터파트였던 최선희 부상이 판문점에서 너댓 차례 정도 출퇴근 협상했던 아마 기억들 다들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2박 3일 실무 협상을 마쳤다 하더라도 또 추가 협상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건 대표 일행이 이 수송기를 타고 온 게 맞다면 이제 다시 내일은 우리 측 카운터파트가 되겠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서 협상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릴까요? 자,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 협상, 실무 책임자죠. 스티븐 비건 대표 일행을 태운 미군 수송기가 조금 전에 오산 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혁철 전 대사,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대사의 두 사람의 만남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지난달 18일 김영철 일행 당시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 당시 이제 방미 당시에 워싱턴에서 상견례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두 사람의 만남은 두 번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릴까요? 자, 지난 6일에 비건 대표가 평양에 갈 때 탔던 것으로 알려졌던 C-40 기종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자, 비건 일행이 이렇게 오산 기지에 내린 것이 맞다면 헬기를 타고 다시 용산 미군 기지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지난 6일부터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실무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운터파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였고요. 북한의 이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또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 정상회담 앞두고 초안을 만들었을 것이다. 자, 아직은 저희가 어두운 시각이고 저희가 3시 반에 아마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저희들이 추정할 따름이고요. 네. 아직은 수송기가 도착했는지 이 수송기에 비건 대표 일행이 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 아직도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일단은 비건 미국 특별대표가 2박 3일 동안 김혁철 전 대사를 만나서 실무 협상을 벌였다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까지 한 3주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몇 차례 좀 더 실무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조금 더 자세한 정상회담 그리고 또 실무 협상 관련 내용은 왕선택 전문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왕선택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왕선택 기자와의 얘기는 잠시 뒤에 다른 소식을 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왕선택 전문 기자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은 이 우리 몸 곳곳에 있는 림프절에 먼저 전이가 된 뒤에 이를 통해서 다른 전기로 퍼져나가는데요. 이 국내 연구진이 이 림프절에 도달한 암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원리를 밝혔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몸에 퍼져 있는 면역기관인 림프절. 대다수 암세포는 이 림프절을 거쳐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데 이 때문에 림프절은 암 전이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암이 림프절에 전이돼 살아가는지 그 원리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림프절에 도달한 암의 생존 비밀을 밝혔습니다. 림프절에 있는 암세포의 주 에너지원이 지방의 일종인 지방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암세포라는 것은 포도당을 사용하는 것으로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 결과는 림프절 도달한 다음에 변화시켜가지고 포도당에서 지방산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대사를 변화시켜서 적응해서 자란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고요. 쥐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흑색종과 유방암에 걸린 쥐의 암세포에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약물을 주입하자 전이가 크게 억제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나아가 암세포에서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유전자를 무력화시키자 역시나 전이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산이라는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자 암세포가 이동을 멈춘 셈입니다. 대사를 변화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새로운 항암제라든지 또는 지방산 산화를 억제하는 항암제라든지 이런 쪽의 개발에도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암 전이의 첫 관문인 림프절에서 암세포를 무력화시킨다면 말기 암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오산기지 연결해서 이제 수송기 도착 화면 보여드렸는데 아직은 스티븐 비건 대표 일행이 탄 것으로는 아직은 추정되는 상황이고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또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온 대로 관련 내용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뇨병 환자들의 남모를 고통, 바로 매일 맞아야만 하는
인슐린 주사일 겁니다. 특히 어린 환자의 경우 이 주사에 대한 공포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연구팀이 이 피부에 맞는 대신에 알약처럼 먹을 수 있는 인슐린 주사제를 개발했습니다. 화면으로 잠깐 만나보시죠. 자, 언뜻 보면 작은 콩알처럼 생긴 이 알약, 바로 인슐린 주사제입니다. 실제 완두콩 크기의 이 알약에는 작은 주사 바늘이 있는데 그 끝에 인슐린이 들어있습니다. 환자가 알약이 들어있는 캡슐을 먹으면 위까지 내려간 캡슐이 위산에 녹으면서 주사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알약이 위벽에 달라붙어 인슐린을 직접 주사하는 겁니다. 먹은 지 1분이면 캡슐 속의 주사제가 위벽의 자리를 잡고 1시간이면 모든 인슐린이 몸으로 주입이 되는데 약이 전달되고 나면 이 주사제 대부분이 몸 안에서 녹아서 없어지고 남은 물질은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연구팀은 캡슐에서 나온 알약이 위벽에 잘 붙을 수 있도록 거북의 등껍질 모양을 본떴습니다. 뒤집혀도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북이처럼 주사제가 위안을 떠돌다가도 항상 주사바늘을 주입할 수 있는 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이번에 개발된 인슐린 캡슐은 돼지 실험에서도 부작용 없이 일반 주사와 비슷한 효과를 냈습니다. 상용화가 된다면 주사로 인한 당뇨병 환자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네,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오염원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우리 기술로 만든 정지 궤도 위성이 올해 안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정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발사 예정인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2비호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감시하는 해양 환경 관측 기능이 주요 임무로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오는지 규명할 수 있는 위성입니다. 한반도 일대 5,000제곱킬로미터 지역의 대기 화학 물질과 미세먼지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고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몽고나 중국이나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든 그 오염 물질들을 저희가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환경 센서를 탑재한 이 위성은 미세먼지는 물론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오존층 등 환경오염 물질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 변화와 적조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천리안 1호보다 해상도는 4배, 관측 횟수도 2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천리안 2비호는 다음 달 말까지 조립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우주환경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지금 조립 시험을 다 완료를 하고 7월 달쯤이면 발사체 업체하고 발사 일정을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천리안 2비호는 올해 안에 발사돼 36,000km 우주 상공에서 하루 8차례씩 한반도 주변을 돌며 적조 등 국가 재난 감시 활동과 대기 환경 오염원 추적에 나서게 됩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스티븐 비건 대표가 아직 오산 기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 있다는 청와대발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아직은 추정 단계라고 여러 번 거듭해서 강조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시간상 3시 반에 출발했던 오산 기지를 이륙했던 수송기 어떤 동선상 6시 반 정도면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청와대 고위 관계자 얘기로는 비건이 아직 평양에 있다. 2박 3일 일정으로 언제 돌아올지 알리지 않고 갔기 때문에 도착하는 어떤 시간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 청와대에서도 언제 올지 모르고 오늘 올 가능성도 있다. 오늘 안에 지금 시각이 거의 7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저녁 안으로도 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청와대에서 속보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스티븐 비건 대표 방북 일정 관련 내용, 또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7시 뉴스에서 좀 더 내용 보강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